오늘은 매우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권지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시민언론 누탐사 등 또 채널 언론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고 계시고 또 탐사 취재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권지연 기자님을 뉴스앤뷰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습니다. 네, 먼저 좀 인사를 해야겠네요. 인사 먼저 하시죠. 예, 뉴스앤뷰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뭐 특별히 인사드릴 거 없죠? 네. 저는 대한민국 이기자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바로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권지연 기자님입니다. 다시 한번. 부끄러워라. 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운 것 같아. 막 즐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게스트는 아니라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는. 맞습니다. 아, 예. 우리 시민방송 또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우리 그랬죠. 같이. 예, 근데 우리 장소를 좀 다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되게 예뻐요. 예쁘죠?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탐나네요. 이거 들고 가고 싶다. 네, 가져가세요. 농담이에요. 아니, 가져가 보세요. 아, 근데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네. 네. 제가 원래 한 센스 해요. 그러니까요. 직접 이렇게 꾸미셨어요. 네. 네. 탐사도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일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네, 오늘 뭐 사실 특별한 어떤 탐사의 주제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권지연 기자님 모시려고 했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으면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똑똑한 기자 생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똑똑한. 모르겠습니다. 왜 똑똑한일까요? 똑똑하고 아주 독한 취재를 하죠. 똑 부러지게 독하게 취재하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스스로가 제가 독하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는데 좀 그 몇 년 전에 그 좀 친한 기자가 뭐 이제 언론사에서 지금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저랑 이제 동갑이고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친해지기 시작할 때 그 어떻게 해서 통화하다가 뭐 일 얘기 끝나고 나서 야 근데 너 독하다고 소문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억울했는데 그때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냥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독하게 인식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그냥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기자가 독하게 취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똑자는 맞아요. 떡 부러진다. 그래서 제가 권지연 기자님한테 그냥 제 개인적인 닉네임을 별명 하나 붙여드렸는데 똑 기자님이라고 했는데. 아 근데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소개팅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백치미 스타일 좋아한다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끝마다 토달지 말고 조용히 듣기만 하고 약간 이런 걸 되게 막 주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백치미 연기를 그때부터 좀 하는데 그 사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너무 많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똑똑하다는 생각은 점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자요. 네. 독자가 이제 사실은 해석하기 똑똑한 기자 이게 네. 맞네. 똑똑한 기자. 독자가 해석하기 똑똑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네. 독자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독자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독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의미보다는 그 어떤 권력과 뭐 자본 등 이런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말 탐사 취재를 해서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사실 이 독자라는 게요, 사실 상당히 또 고독하거나 외롭다. 그렇죠. 저 늘 네. 그런 나 의미도 이러다가 있어요. 제 면역이 머프잖아요. 나 이러다 맨날 독거 머프 될 것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독거노인. 예. 독거 머프. 그래서 독거노인. 독거 머프. 저희는 이 권력과 부패 또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똑 부러지게 네. 또 독립적으로 독하게 그런 기자 생활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에코 소리가 좀 난다는데 이게 오디오가 너무 붙어서 그러나요? 맞아요. 그 두 개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요 죄송한데 배터리를 잠깐 말씀 나누시죠. 네. 아니 근데 뭐
지금 사무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는 3년. 아 그래요? 너무 지저분하죠. 방금 이사 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저는 네. 원래 이렇게 막 늘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막 정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또 다 규칙이 있으시죠? 네. 있어야 그래서 되는데.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남들은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뭐가 어디 있고 몇 번째에 그게 들어가 있고, 네, 그걸 다 알아요. 오, 있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고. 저는 무음불했습니다. 네. 지금 소리 괜찮나요, 여러분? 네, 한번 봐주십시오. 소리 괜찮습니까? 울립니까 아직도?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아니, 네. 좀 오디오 상태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건지영 기자님으로 우리 그렇죠. 다른 얘기는 하지 말죠. 님의 스튜디오 상황은 또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언론계 입문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아유 이제 얘기하면 나이가 드러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 뭐 돌려서 우회적으로. 아니 네. 뭐 네. 저는 2000년에 시작했어요. 2000년에. 그러면 2000년이면 25년 25년 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 10살쯤에 시작했겠지 뭐. 네, 그렇네요. 맞아요. 그지? 10살쯤에 조기 조기에 10대 중반. 10대에 그냥 아, 10살에 센스 있으신 네. 우리- 10살에 네. 2000년 초반이면 2000년인가요, 딱? 2000년. 네. 그해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밀레니엄. 밀레니엄 언론인 제가 세대군요. 2월 1일에 딱 시작했어요. 이야. 와. 대단하십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건지영 기자님이요. 밀레니엄 언론인 세대예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 경력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끔 막 깎아서도 얘기하고 막 깎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선배들이 소개팅 나가면 넌 무슨 깍으로 네 나이를 다 얘기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뭐 언론계 입문 동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진부한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언론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지금 현재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랄까 보도랄까 그런 뭐 또 이슈나 사건 이런 게 있었나요 당시에? 그건 아니 한두 건이 사실 아닐 그건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네. 네. 너무 많아서 그건 뭐 그 한두 건 같으면 바로 뭐 이렇습니다 얘기하겠지만 그러네요. 권 기자님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적을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약간 그 종교 권력에 대한 그 취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종교 취재를 제가 좀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네, 그 약간 제 그 사고와 이걸 확 트이게 해줬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보수계 신교 안에서 되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보기보다 여러분 제가 상대를 되게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아, 걔도 무슨 이유가 사연이 있을 거야.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비판할 때는 진짜 빡친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한국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진단 내리건데 약간 환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 월화수목 금토일 교회 땅을 늘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비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잘 근데 알고 사랑하니까 그 비판할 수 있는 세월호 거.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기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대놓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그 목사들은 정말 잘못됐지만 대부분이 침묵하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침묵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편에서도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성직자에도 그 입장이 있겠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제가 그 주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를 물론 이제 그
지난 한 10여 년간은 늘 굉장히 네, 교회를 안 가는 게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를 안 가는 거를 상상할 수 없던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주에 교회를 안 갔어요. 너무 예상되는 거예요. 몇몇 어떤 교회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너무 그려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할 거야. 이게 너무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제가 좀 가나안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자꾸 뭐 여기는 또 뭐가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사실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여기 오늘 제목을 제가 꼭 종교 탐사만 한 게 아니라 자꾸 탐사 취재를 하다 보면 거기 종교가 껴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우리 네, 근데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우리 권지영 기자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종교 권력 탐사 전문 기자라는 이 호칭에 관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교 분야에 충실해서 이제 그 취재를 하던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2000년부터 했던 그 세월 동안에는 사실 종교 분야는 되게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관심 갖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여기 꼭 또 종교가 껴있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만큼 이제 종교가 썩었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종교가 권력과 유착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게 반증일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약간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사고가 더 이렇게 깨지게 된 거는 사실은 그때부터였고,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반골 기질은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해하고 싶은 그런 습성도 있지만 또 제 안에 그 반골 기질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계속 목사 욕하면 입 삐뚤어진다 이런 얘기 저도 막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잠깐 이해해 주면 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라고 이러면서 약간 뭐 그런 어떤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아무튼 그 사건이 저한테는 많은 이제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사건이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 모 목사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막장 뭐 이렇게 뭐 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입이 안 돌아갔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자비롭고 너무 넓었어. 그런 거 아니 같아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가 살아 있어야죠. 근데 보면 아까 우리 권 기자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종교가 권력하고 결탁돼 있는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네네. 근데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네네. 근데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사실은 정교 유착을 지금 자신들의 교리로 삼는 애들도 많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통일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반헌법적인 종교 권력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득세하면서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서 사업도 얼마나 많이 벌렸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요. 네. 사실 캄보디아도 지금 얘기 나오지만 캄보디아에서 그 통일교가 선교를 빙자해서 사업한 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거기도 이제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세를 불렸고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단체 계속 만나면서 그 권력자들과 굉장히 유착을 계속. 그게 예전에 우리 리틀 엔젤스라고 네. 아시죠?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그 리틀 엔젤스 그 아이들 그게 다 이제 그 신자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에도 활용을 많이 했죠. 그 외국에서 어떤 사절들이 오면 리틀 엔젤스가 이렇게 아이들이 가서 그 부채 춤도 추고 뭐 이런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의 통일교는 사실 그 권력과 네네. 정치와 이 결탁이 돼 있는 거였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교 권력 탐사 전문 기자라는 이 호칭이요. 네. 원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장명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네, 우리 그러니까요. 금 네. 기자님이
사회의 부정부패 권력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많이 이렇게 탐사 보도하고 취재하고 탐사 보도를 했는데 항상 그곳의 주요한 사건이나 주요한 이 역사적 이런 사회 상황에 종교 권력이 깊숙이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문제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권지영 기자님은 종교 문제, 종교 권력을 문제점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런 기자로 이제 네, 사실 알려진 찾아보시면은 것 그 같아요. 외에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가 정광훈 취재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는 그게 전혀 않- 않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드러난 부분이 전광훈이었던 거고. 예. 예,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 생활 하시면서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사건, 너무 많은 보도 아마 수만 건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천 건, 수천 건 보도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보도를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데 뭐 역시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뭐 정광훈 취재도 뭐 저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아직까지 숙제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정광훈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속조차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왜 구속이 안 됐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검사들이 사실상 압색 영장 그 청구를 안 해줬었으니까 압색부터가 굉장히 늦었었고 경찰은 그러면 영장을 신청했나요 혹시? 그게 계속 그 검찰이랑 경찰이랑 그 상의하면서 계속 경찰에서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하면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그 안보수사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정광훈을 내란 선동의 우두머리 정도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수사국으로 간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서부지법 폭동 그 배후로 좀 배후. 축소돼서 예. 수사가 축소해서 그 진행되고 부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 관한 직접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측근들이나 또 관련된 유튜브까지 압색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그 직접적 맥락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진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뭐 경찰에서 제가 수사 협조했다 그래도 오히려 저한테는 더 얘기를 안 해줘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 다른 루트로 뭐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면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정광훈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정광훈은 서부지법 폭동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그 오히려 그 계엄을하게 부추긴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볼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미 그 이제 그 지방선거 전부터 정광훈이 이 지방선거에서 져도 괜찮다. 어차피 윤석열은 계엄할 거니까 내 예언대로 되나 안 되나 봐라. 그건 이렇게 예언이 얘기하고 아니라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리고 네. 계속 부정선거 흔들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했었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내용을 담은 USB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전광상 시민사회 수석이 정광훈 말로는 자기 어떻게 표현까지 했냐면 내가 부르면 온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정광훈 입장에서는 경찰은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해도 검찰에서 안 검찰에서 해주는데 나를 안 하니까. 어떡할 거야, 이런 어. 마인드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찰 중에서도 사실상 거기랑 또 비호하는 세력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12.3 내란이 지금 벌어진 지 벌써 10달, 그죠?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세상은 참 우리들 마음과 달리, 그죠?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러지 않네. 특히나 이 검찰 권력이나 사법, 이따가 조금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법부 개혁 문제도 그렇고 참 더디 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 크고요. 요것만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종교교육 문제 얘기하다가 지금 아까 통일교 얘기 잠깐 나왔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내란 특검인가요? 이제 그 관련 그 업체를 이제 압색해가 당원 명부 네. 중에 이제 학부회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한 제 기억엔 13만인가요? 한 12만인가 13만 명 정도의 그 통일교 네. 그 신자들이 국민의힘 대거 가입한 그 가입을 부분이 했죠. 있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을 그 이전에라도
조금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 보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뭐 신천지든 뭐 통일교든 이상하게 그런 사이비 종교들 같은 경우는 구구정당이랑 항상 유착이 더 많이 돼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항상 그쪽이랑 그쪽이랑 뭔가가- 항상 극우나 네. 그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손을 대고 있어야 자기네들이 그 탄압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그 선거 전부터 계속 신천지, 통일교 다 이렇게 윤석열 지지에 계속 올인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예상했던 바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신천지, 아니 그 통일교인들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한 사람들 중에 강제로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거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왜 사이비 종교겠어요? 이미 그 종교에 많이 구루밍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통일교 그 신자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분들한테는 잘 푸시가 안 간대요. 왜냐면 어차피 잘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막 갈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원들에게 너 왜 가입했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우리 그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 시켜서 내가 했지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죠. 없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얘기할 때 저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를 얘기해주고,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패널들이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거를 실체를 조금 더 들여다 보려면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좀 더 어떻게 가입이 뭐 유입이 됐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겠죠, 사실. 네, 저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고 그리고 시기별로 좀 나눠서 보고 라면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드러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오더를 내렸을 때에 각 그 파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얘네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사실 이미 당원 가입을 오래전부터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로 해라라고 그러니까. 교시가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때 유입이 된 그 숫자들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교시가 어느 시점에 내려왔는지를 알면은 바로 그게 일주일 이내로 다 처리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권 기자께서 두 가지 이제 직접 경험한 사례를 얘기를 하셨지만 종교 문제가 종교 권력의 문제가 종교 내부에서 뭐 이 주도권이나 이 교세 확장 이런 거에만 했다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정치 영역까지 개입하거나 관계를 맺고 정치 정당의 정치 그리고 뭐 중요한 선거에까지 개입해가지고 신도들을 당원으로 대거 유입시키나 해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쵸, 나아가서 경선에 본선에 영향을 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까지 발전했고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에 관한 조사 내란 특검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른바 그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까지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종교 권력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외롭게 싸우면서도 거의 한 20몇 년 동안 세월 동안 이 종교 권력 문제만 해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종교 권력의 문제가 연관되거나 개입된 그런 이제 상황이 정치권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표가. 그래서 우리 권지현 기자가 오랫동안 탐사 취재해온 영역 종교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를 처음부터 뭐 비방하거나 비난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종교계 종교인 분들은 좀 깊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권 기자가 지금 걸어온 길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국은 종교가 종교답게 작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뭐랄까요
이거 신앙의 힘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른바 내세에 있을 때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조금 주제를 이제 바꿔보죠. 뭐 레거시 기성 언론과 탐사보도 매체차 이거는 조금 되게 넓은 주제라서 질문이 있긴 근데 한데 사실 내세의 어떤 복을 원하면서 종교 생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거기서 그게 출발하기도 해요. 문제예요, 사실. 네. 근데 아무튼 이 얘기 그죠. 오늘 종교 네.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그 얘기를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 아니야, 종교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 예, 재밌는데 사실 저는 제가 뭐 특정 종교에 깊숙이 몰입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또 건지영 기자님은 원래 모태신앙 네네 인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예. 저는 사실 그 4대째 그래서 못하는, 네. 충실한 개신교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 없이 뭐 개신교를 뭐 비난하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점 좀 깊이 이해해 주십시오. 자.